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방역당국은 해외 변이 바이러스가 꾸준히 확인되고는 있으나 아직 유행이 급격해진 상황은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또 영국 변이가 지역사회 유행 규모를 급증시킬지는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제약사 노바백스가 원재료 부족 등으로 미국과 유럽에서 코로나19 백신 긴급 사용 신청을 3분기로 미뤘습니다. 우리나라는 노바백스 백신 2천만 명분을 확보했으며 3분기 내 최대 1,000만 명분을 받을 예정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12세에서 15세를 대상으로 한 화이자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15세 이하 백신 승인은 캐나다에 이은 두 번째로 성인과 같은 양을 2번 맞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그동안 관심 변이로 분류했던 인도 변이 바이러스를 우려 변이로 한 단계 높였습니다. 우려 변이는 전염성과 치명성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WHO는 현재 치료법과 백신 접종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파우치 미국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실내 마스크 착용 규정을 완화할 때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에선 17일부터 규제를 한 단계 더 완화하면서 중학교의 마스크 착용 권고를 없앴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기존 코로나19보다 전파력이 더 강한 것으로 알려진 해외 유입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1일 0시 기준으로 영국과 남아공, 브라질 등 주요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176명 늘어 총 808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분석 건수 대비 검출률은 27.5%에 달해 3주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35명은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이고 나머지 141명은 지역에서 전파된 국내 발생 사례입니다. 누적 변이 감염자 808명과의 접촉력 등이 확인돼 사실상 변이 감염자로 추정되는 역학적 연관 사례는 모두 1,089명입니다. 최근 기존보다 전파력이 더 센 것으로 알려진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꾸준히 확인되고 있지만 방역당국은 아직 지역사회 유행이 늘어난 상황은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박영준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팀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경남 지역에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양성률이 높은 곳은 울산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박 팀장은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지역사회에서 조금 더 전파됐을 가능성은 크지만 지역사회 유행 규모를 증가시킬지는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지역 학교에서 시행 중인 이동형 코로나19 PCR 검사 결과 초등학생 1명이 확진됐습니다. 지난 3일부터 시행 중인 이동형 PCR 검사에서 확진자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10일 이동형 PCR 검사가 시행된 노원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해당 학교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으며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를 조기에 찾기 위해 PCR 검사를 위한 이동형 검체 채취팀이 학교를 순회하며 희망하는 교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검사합니다. 이수혁 주미대사는 미국 정부와의 접촉을 통해 6월 전에 코로나19 백신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수혁 대사는 현지 시간 10일 특파원 화상 간담회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정부 또는 미국 제약업체로부터 백신을 조기 공급받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사는 또 미국이 한국의 사정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서 화이자 고위 임원과의 접촉을 통해서도 지속해서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백신을 독점하고 있다는 국제적 비판과 관련해 미국 정부는 백신과 원료의 수출을 법적으로 통제하고 있지 않고 사실상의 통제도 없다며 미 정부의 국내용 유보 물량이 적정 수준으로 관리되면 수출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늘면서 스터디 카페를 찾는 사람들도 많아졌는데요. 대다수 업체가 무인 결제 방식으로 운영되다 보니 사용자들이 약관 내용을 안내받지 못해 분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개훈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학생 김모 씨는 올해 초 이 스터디 카페에서 무인 단말기를 통해 1개월 이용권을 구입했습니다. 이용 도중 사정이 생겨 환불을 요구했는데 돌아온 건 안 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키오스크로 결제했는데
이제 환불 관련해서 안내랑 고지 따로 없었고 독서실처럼 환불 가능할 줄 알아서 사장님께 연락드렸는데 이제 그런 환불 규정 없다고 말씀하셔가지고 환불 아예 안 해주겠다. 김 씨처럼 스터디 카페를 이용하다 계약 해지와 관련해 분쟁을 겪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3년 동안 접수된 스터디 카페 관련 피해 구제 신청 41건을 분석해봤더니 피해 대부분이 업체의 환불 거부나 위약금 과다 청구 등 계약 해지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스터디 카페 대부분이 24시간 운영을 위해 무인 결제 방식으로 운영되다 보니 소비자는 계약서 작성은 물론 환불과 관련된 약관 내용도 안내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스터디 카페가 독서실이 아닌 공간 임대업이나 휴게 음식점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다 보니 환불도 쉽지 않습니다. 계약 시 공간 임대업이나 장소 대여 업종 같은 경우에서는 학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하실 때 환급 규정이나 유효 기간 등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무인 단말기를 통해 결제할 때는 화면상에서 유효기간과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 내용 확인이 어렵다면 반드시 사업자에게 문의해야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개훈입니다. 5월 초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 넘게 늘었습니다. 관세청은 5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이 1년 전보다 81.2% 증가한 125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1년 전보다 0.5일 많았던 조업 일수를 고려한 하루 평균 수출액은 64.7% 늘어난 22억 7천만 달러로 파악됐습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이 52% 가까이 늘었고 승용차 수출이 358%, 자동차 부품 수출이 317% 급증했습니다. 또 석유 제품 수출이 128%, 무선 통신기기 수출이 97%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수입은 146억 달러로 1년 전보다 51.5%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부진에도 지난해 자동차나 가전제품, 가구 등의 내구재 소비가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월 평균 소득 1,000만 원 정도인 소득 5분위 계층이 자동차 구매를 많이 하면서 내구재 소비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코로나19 경제위기와 가계소비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가계의 소비 지출은 2.8% 줄었습니다. 중간층인 소득 3분위 가구의 소비 지출이 가장 많이 줄었는데 시장 소득은 줄었지만 정부의 선별 지원 대상에서는 빠지면서 벌어진 현상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소득 상위 20%인 5분위가 자동차를 많이 사면서 가계의 평균 내구재 지출은 16.4% 증가했습니다. KDI는 통상의 경제위기 상황에선 나가는 돈이 큰 내구재 구매 등을 미루지만 지난해 우리 국민은 비대면 소비를 많이 하면서 내구재 소비를 큰 폭으로 늘렸다고 분석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전염성이 강한 인도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여 우려 변이로 분류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 대해서는 코로나19가 정체기를 맞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그동안 관심 변이로 분류했던 인도 변이 바이러스를 우려 변이로 한 단계 높였습니다. 마리아 판케르크 호버 WHO 코로나19 기술팀장은 인도발 변이의 증가한 전염성을 시사하는 정보가 있다며 글로벌 수준의 우려 변이로 분류했습니다. 지금까지 영국과 브라질, 남아공 변이를 우려 변이로 분류해 왔는데 이번에 인도 변이를 추가한 것입니다. 우려 변이는 전염성과 치명성, 백신의 효과 측면에서 더욱 위험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WHO는 그러나 현재의 치료법과 백신 접종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What we know now is that the vaccines work, the diagnostics work, the same treatments that are used for the regular virus work, so there's really no need to change any of those. And 미국과 유럽의 코로나19 상황은 진정되고 있다고 WHO는 평가했습니다. Globally, we're now seeing a plateau in the number of COVID-19 cases and deaths, with declines in most regions, including the Americas and Europe. 백신 접종이 늘어나며 미국의 확산세는 크게 꺾였습니다. 정점일 때 하루 30만 명까지 치솟았던 신규 확진자는 4만 명으로 떨어졌습니다. CNBC 방송은 최근 7일간 미국의 하루 평균 확진자가
4만 800명으로 2주 전보다 30% 줄었고 약 8개월 만에 최저치라고 전했습니다. 7일간 하루 평균 사망자도 660여 명으로 4,000명을 넘었던 1월의 정점 때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가 12세에서 15세 사이 미성년자에 대한 화이자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미국에서 15세 이하 미성년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긴급 사용을 승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미국 내 집단 면역 달성이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는 평가입니다. 이동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는 화이자 백신이 12세에서 15세 사이 미성년자에게도 안전성과 강한 효과를 보여줬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 자원자 2,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결과입니다. 성인과 같이 2차 접종 후 약간의 열과 통증 등이 나타났지만 특별한 부작용은 없었고 예방 효과는 더 컸다고 전했습니다. Well, we did even better than that. We actually had higher antibody responses in the 12 to 15-year-olds, so that gives us real confidence. FDA가 긴급 사용을 승인함에 따라 현지 시간 수요일 백신 접종 자문위원회의 권고를 거쳐 12세에서 15세 미성년자에 대한 접종을 시작합니다. 15세 이하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캐나다에 이어 두 번째로 성인과 같은 양을 2차례 맞습니다. 15세 이하 미성년자의 경우 코로나19에 걸려도 위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적지만 미국 내 감염자의 14%를 차지합니다. 특히 이들이 다른 사람을 전염시킬 수 있기에 집단 면역 달성을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백신 접종이 중요합니다. We know this is a big step for our country. Vaccinating a younger population brings us closer to returning to a sense of normalcy and to ending the pandemic. 화이자는 6개월에서 11살 사이 어린이에 대한 백신 임상시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이자뿐만 아니라 모더나와 노바백스, 아스트라제네카도 미성년자에 대한 자사 백신의 효과와 안정성을 확인하는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어 머지않아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동헌입니다. 미국에서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이 늘면서 실내 마스크 착용 지침까지 완화할 수 있다는 보건당국자의 언급이 나왔습니다. 또 현재 58%인 백신 접종률이 60%로 올라가게 되면 이달 중으로 감염자 수가 급격하게 떨어질 것이라고도 전망했습니다. 최문석 기자입니다. 이제 실내에서도 마스크 의무 착용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파우치 미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의 언급입니다. 파우치 소장은 일요일 ABC 방송에 출연해 실내 마스크 지침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만큼 좀 더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파우치 소장은 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현재 4만 3천 명 수준인 하루 확진자 발생 규모가 매우 낮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날 스콧 고틀리브 전 미국 식품의약국장도 마스크 착용 규정의 완화를 주장했습니다. 고틀리브 전 국장은 백신 접종률이 높고 코로나19 확산이 낮은 주의 경우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는 규정의 해제를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백악관은 마스크 규제 완화에 대해 아직까지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제프 자이언츠 백악관 코로나19 조정관은 CNN에 출연해 마스크 착용은 고통일 수 있지만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상화 복귀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의 조너선 라이너 박사는 미국 성인 중 60%가 최소한 1회 백신을 접종하면 확진자 수가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할 것이라며 그 시기를 이달 중이라고 전망했습니다. CDC에 따르면 9일 현재 미국 성인의 58%가 백신을 최소한 1회 맞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YTN 최문석입니다. 미국 제약사 노바백스가 이달로 예상됐던 미국과 유럽에서의 코로나19 백신 긴급 사용 신청을 올해 3분기로 늦추기로 했습니다. 노바백스는 1분기 수입 보고서에서 미국 식품의약국과 유럽의약품청, 영국의약품 건강관리제품 규제청에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3분기에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백신 월간 생산량 전망치도 3분기까지 1억 회분,
올해가 끝나기 전까지 1억 5천만 회분으로 기존보다 낮췄습니다. 애초 3분기 내로 월 1억 5천만 회분을 생산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원재료와 장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이를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 정부가 오는 17일부터 코로나19 규제 조치를 추가 완화해 최대 6명까지 실내 모임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금지했던 포옹 인사도 허용하고 중고등학교 마스크 착용 권고도 풀기로 했습니다. 박상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현지 시간으로 오는 17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규제를 한 단계 더 완화해 중등학교의 마스크 착용 권고를 없앤다고 밝혔습니다. 대학생들은 대면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존슨 총리는 현지 시간 10일 가진 언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모임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고 설명했습니다. This means the rule of 6 or 2 households that is applied outdoors will now apply indoors, and the limit for outdoor meetings will increase to 30. From next Monday, you'll be able to sit inside a pub and inside a restaurant. 17일부터 포옹 인사와 같은 신체 접촉 금지가 풀리는 것과 관련해서는 상대방의 안전을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In fact, more than a year into this pandemic, we all know that close contact, such as hugging, is a direct way of transmitting this disease. So I urge you to think about the vulnerability of your loved ones. 존슨 총리는 다음 달 21일로 예정된 다음 단계의 봉쇄 완화일에는 1m 이상 거리두기 규정도 없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나 그 전까지는 가게, 식당, 사무실 등에서 거리두기 규정과 재택근무 권고가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미얀마 군부가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킨 지 100일이 됐습니다. 여전히 군경은 자국민에게 실탄을 쏘며 밤낮 없이 시민을 잡아가고 있고 시위대는 빼앗긴 미얀마의 봄을 되찾기 위해 목숨을 건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진 기자가 미얀마 혼돈의 100일을 돌아봤습니다. လိုအပ်သည့်အရေးယူဆောင်ရွက်မှုများပြုလုပ်နိုင်ရန်အတွက်ဖွဲ့စည်းပုံအခြေခံဥပဒေ2008ခုနှစ်ပုံမှန်418ပုံမှန်ခွဲကာကြီးရန် 쿠데타 이튿날부터 시민들은 차량 경적을 울리고 냄비를 두드리며 군에 저항했습니다. 2월 4일 미얀마 제2도시 만달레이에서 첫 거리 시위가 열리더니 2월 7일 최대 도시 양곤에서 시위대는 10만 명 규모로 불어났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며 시위를 막기 위해 애썼지만 오히려 더 많은 시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기폭제가 됐습니다. 2월 8일 시위대를 향한 물대포 발사로 첫 부상자가 나오더니 2월 9일 실탄을 발사하기 시작, 2월 19일 첫 사망자가 발생합니다. 시위대는 팔뚝에 혈액형과 전화번호를 적는 등 죽음을 각오하며 시위에 나섰고 날짜에 2가 5번 들어가 5-2로 불린 2월 22일 수십만 명이 대규모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3월 3일 다 잘 될 거야라는 문구가 쓰인 티셔츠를 입고 시위에 나섰다가 숨진 19세 소녀 치알신을 포함해 이날 하루 38명이 희생됐습니다. We had only today, 38 people died. 최악의 유혈 참사가 일어난 3월 27일 미얀마 군의 날엔 하루 114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같은 날 군부는 불꽃을 터뜨리며 호화 파티를 즐겼습니다. 카렌과 카친 등 소수민족 마을에는 수차례 공습을 퍼부었고 4월 9일 유탄 발사기 등 중화기를 동원해 바고 지역에서만 82명이 숨졌습니다. 군은 장기 밀매가 의심될 만큼 훼손된 시신을 돌려주며 돈을 요구하거나 시위대의 무덤을 파헤치는 등 반인륜적 만행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중국과 러시아의 수수방관 속에 유엔 등 국제사회는 무기력한 대응에 그쳐 지옥 같은 억압과 저항은 속절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이여진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이슈를 과학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사이언스 취재파의 시간입니다. 네, 스튜디오에 최소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해 오셨나요? 네, 전 세계적으로 백신 불균형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백신을 인구수의 10배 이상 확보한 곳도 있는 반면에 백신을 단 한 도스도 확보하지 못한 나라도 있습니다. 예. 백신 접종률도 천차만별인데요. 벌써 국민 절반 이상을 백신 접종하고서 방역 조치를 하나둘 푸는 나라도 있는데 백신 접종 속도가 뒤처지면서 최악의 코로나19 사태를 겪고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국내외 백신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예. 백신을 한 도스도 구하지 못한 나라가 있다는 게 정말 놀라운데요. 지금 백신 불균형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 네, 백신 불균형 문제는 백신이 나오기도 전부터 꾸준히 언급된 문제인데요. 예. 현재 국민 1명당 확보된 백신 수를 보면요. 캐나다는 1인당 1.4회 분량을 확보해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백신을 확보한 나라입니다. 그 뒤를 영국과 뉴질랜드가 뒤를 잇고요. 또 한국은 인구 1인당 2.5회분을 확보해서 10번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반면 아프리카의 차드나 부르키나파소 등 몇몇 국가가 코로나19 백신을 단 한 도스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고소득 국가가 전체 백신의 83%를 차지하고 있고 또 저소득 국가의 할당된 백신은 불과 17%뿐이라는 분석도 나왔는데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The shocking global disparity in access to vaccines remains one of the biggest risks to ending the pandemic. High and upper middle income countries represent 53% of the world's population, but have received 83% of the world's vaccines. By contrast, low and lower middle income countries account for 47% of the world's population, but have received just 17% of the world's vaccines. 네, 앞서 캐나다는 1인당 10.4회 분량을 확보한 거죠. 네. 자, 백신 확보에서부터 빈부격차가 이렇게 크게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 당연히 백신 접종 상황에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고 그 접종률에 따라서 현재 나라별로 코로나19 상황이 좀 극과 극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9일을 기준으로 전 세계 평균 백신 접종률이 8% 정도입니다. 예. 접종률이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나라를 보면요. 이스라엘이 62% 접종, 또 영국은 52%, 미국은 45%를 접종했습니다. 네. 특히 이스라엘의 경우는요. 백신 접종이 지금 가능한 16세 이상 인구만을 기준으로 보면요. 정민의 80%가 백신을 접종해서 집단 면역의 요건을 충족한 상태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에서는 이 코로나19로 치료받고 있는 환자가 1,000명 미만인데요. 환자 수가 가장 많을 때에는 8만 명까지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개선된 겁니다. 예. 이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스크를 벗고 생활을 하는데 이스라엘에서는 백신을 맞은 경우에는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됩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조만간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일단 백신 접종률이 높은 나라는 일상 회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런 상황을 봤는데 그렇다면 백신 접종률이 낮은 곳들은 어떤가요? 네, 먼저 아프리카 대륙은요.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1%대에 불과합니다. 네. 특히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아프리카에는 코로나19 백신을 확보조차 하지 못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차드나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에리트레아 또 탄자니아 등 10여 개 나라인데요. 그나마 아프리카 코로나19 상황이 이 인도 등 이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 때문에 이 상황이 가장 심각한 동남아시아보다는 상대적으로 양호한데요. 네. 아시아 대륙을 살펴보면요. 역시 코로나19 접종률이 세계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4%입니다. 특히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인도의 경우는요. 접종률이 9% 정도인데 여기에다 변이 바이러스까지 확산을 하면서 역대 최악의 코로나19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예. 인도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나흘 연속으로 40만 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틀 연속으로 사망자 수도 4,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예. 의료진과 의료 물자도 부족한 상황이라서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상황이 안 좋은 나라 중 하나로 꼽힙니다. 그렇군요. 자, 앞서 우리나라는 1인당 백신 확보 순위가 10번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에 반해 접종률은 좀 오르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지금 7% 정도인데요. 최근에는 일시적으로 수급 불안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접종에 좀처럼 속도가 붙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특히 지난 9일, 그러니까 일요일에는 1차 접종자가 전국에서 단 3명에 불과했습니다. 주말이라서 접종센터 등이 문을 닫아서 좀 적다고는 하지만 일주일 전 주말인 2일에는 1,500여 명이 1차 접종을 받은 것에 비하면 이례적으로 작은 숫자입니다.
당시 접종자 3명은 모두 1차 접종분이 아니라 화이자 백신 2차 접종분을 당겨서 접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또 다행인 것은 지난 9일에는 1차 백신 접종이 이날 9일에는 접종 물량이 하나도 풀리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예. 다행인 것은 지난 11일 월요일에는요. 접종이 늘어서 1차 접종자는 8,300명 그리고 2차 신규 접종자가 7만 7천여 명이었습니다. 현재 국내 남은 백신 물량이요. 지난 11일 기준으로 아스트라제네카 24만 회분, 화이자는 65만 회분 정도로 모두 89만 회분 정도가 남은 겁니다. 예. 남은 백신 물량을 봐도 금방 바닥이 날 것 같은데요. 앞으로 국내 백신 접종이 얼마나 속도를 더 낼 수 있을까요? 네, 국내 백신 접종 인프라는 지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예. 현재 관건은 백신 공급이 얼마나 빠르게 이루어지느냐인데요. 방역당국은 오는 14일부터 6월 첫째 주까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723만 회분을 공급해서 수급 불안정 문제를 해소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또 화이자 물량도 12일부터 매주 차질 없이 공급해서 수급 문제를 하루빨리 해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코로나19 백신 보급이 주요국들의 수출 규제로 당분간 이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때문에 이것을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예. 백신 수급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것과 동시에 백신에 대한 신뢰도 회복해서 수용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최설아 기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림픽에서만 볼 수 있었던 양궁이 최근에는 실내 연습장이 생기면서 일반인들도 쉽게 배울 수 있게 됐는데요. 코로나19로 운동할 때도 거리 두기가 필요한 요즘 혼자 하는 스포츠인 양궁의 인기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양궁의 명중률을 높이는 데는 과학적인 원리가 숨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사이언스 앤 라이프에서 양궁의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쐈다 하면 10! 세계 최강의 실력을 자랑하는 우리나라 양궁. 여자 단체팀은 1988년 서울올림픽부터 8연패를 하고 있을 정도로 효자 종목이죠. 보기만 해도 스트레스가 풀리는 양궁은 짜릿한 손맛을 느낄 수 있는 쾌감의 스포츠인데요. 거리 두기가 필요한 요즘, 혼자서도 할 수 있어 더욱 인기입니다. 정신력과 담력의 스포츠, 양궁으로 스트레스를 함께 날려보시죠. 양궁장을 쉽게 볼 수 없어 다가가기 어려웠던 양궁. 요즘은 도심 곳곳에 실내 양궁장이 많이 생겨 양궁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데요. 집중력이 요구되는 운동인 만큼 학생들에게도 인기입니다. 3개월 전부터 양궁을 배워온 상현 씨. 코로나 분류를 극복하기 위해 양궁을 시작했답니다. 왔어.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딴 생각 안 하고 안 좋은 생각, 뭐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냥 하나에 집중해갖고 점수 잘 나오려고만 하다 보니까 활이 이제 딱 10점에 빡 박힐 때가 있거든요. 쏴서 딱 꽂힐 때 그 느낌이 쾌감이 되게 좋아요. 시원하게 날아가는 활의 모습만 봐도 스트레스가 풀리죠. 활과 화살을 이용해 관역을 맞추는 타깃 스포츠인 양궁. 양궁 경기를 보다 보면 X10을 외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관역의 중심을 맞춘 겁니다. 가장 짜릿한 순간이죠. 11칸으로 이루어진 관역은 가운데에 가까워질수록 점수가 높아집니다. 10점 칸 지름은 겨우 사과 한 알 크기입니다. 양궁은 활 모양에 따라 컴파운드와 리커브 두 종목으로 나뉘는데요. 컴파운드는 기계 활이라고 불릴 만큼 여러 장치가 부착된 활입니다. 활 끝에는 도르래가 달려있어 쉽게 당길 수 있죠. 최고 시속이 250km 이상이 나오기도 합니다. 리커버는 전통적인 활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손가락 힘으로 활을 쏘기 때문에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되죠. 우리나라 선수들이 특히 리커브 종목에 강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화살. 힘의 균형을 잡아주는 촉과 깃은 화살에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활을 힘껏 잡아당겼다 놓자 활 시위를 떠나 날아가는 화살.
과연 활은 어떤 원리로 멀리까지 날아갈 수 있는 걸까요? 화살이 날아가는 원리는 사실은 활도 하나의 그 탄성체라고 부릅니다. 용수철과 같은 것이죠. 이 양궁 선수가 잡아당기는 순간 용수철이 늘어나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되고 이제 손을 놓으면은 그때 축적되었던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변환되면서 그러한 운동 에너지가 화살로 전환되어서 화살이 목표물을 향해서 날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양궁할 때 명중률을 높이는 비법이 궁금해지는데요. 자세가 특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슈팅도 그렇고 이 슈팅하는 위치에 따라서도 화살 위치가 다 바뀌어요. 그래서 한 자세를 계속 똑같이 연습을 해서 그 자세가 계속 나올 수 있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팔 같은 경우도 저희가 내려서 쏘게 되면 이제 손목으로 당기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 당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팔꿈치를 든 상태에서 내가 팔꿈치를 뒤로 뺀다는 느낌으로 어깨를 쭉 펴주는 거예요. 핀 상태에서 이 현의 위치를 잡아주면 제가 더 당겨도 이 앞에 걸리게 되니까 더 이상 당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명중을 위한 두 번째 비법. 조준을 할 때 중심이 아니라 살짝 위를 겨냥하는 건데요. 그래야 더 명중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팔에 이제 장력을 가지고 쏘는 거라서 이게 포물선을 그리지 않으면 멀리 쏠 수가 없어요. 자세히 보니 활이 일자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갑니다. 양궁 선수들의 모습을 볼까요? 위를 향해 쏜 듯한 화살. 하지만 정확히 명중합니다. 조금 높이 쏘아진 화살. 관역 쪽이 아니라 허공을 향해 날아가는가 싶다가도 이내 아래에 있는 관역에 정확하게 꽂힙니다. 활을 쏠 때 살짝 위를 향해 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날아가는 화살은 두 가지 힘이 적용하게 되는데 수평 방향으로는 아주 작지만 공기의 저항이 적용합니다. 수직 방향으로는 마치 그 옥상에서 떨어뜨린 물체와 같이 중력이 작용해서 등 가속도 운동이 일어납니다. 두 가지 방향의 운동을 합성하게 되면 포물선의 궤도를 가지고서 날아가는 운동을 하게 돼서 약간씩 그 높이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양궁 선수는 그런 점을 미리 고려해서 약간 위로 조준해서 발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힘과 거리를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양궁은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거죠. 체력도 길러주고 집중력도 길러주니 아이들도 양궁의 매력에 푹 빠졌는데요. 쏘면서 10m, 이제 15m로 가서 15m에서 잘 맞으면 또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행복해져요. 공부가 잘 안 되고 집중이 잘 안 될 때 활을 쏘고 나면은 집중이 잘 돼요. 초등학교 5학년인 상경이는 이제 막 양궁의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는데요.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활을 쏴보지만 쉽지 않습니다. 포기란 없다. 계속 도전해보지만 아예 관역을 벗어나기 일쑤입니다. 가운데를 향해 쏴도 왠지 활이 제멋대로 날아가는 것만 같은데요. 활을 쏘면 이제 날아갈 때 제가 원하는 위치 안 날아가고 흔들려서 날아가는 것 같고 하니까 이제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런 점이. 활이 흔들리면서 날아간다? 초고속 카메라로 본 활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활이 반듯하게 날아가는 게 아니라 흔들리며 날아가는데요. 마치 물고기가 헤엄치듯 흔들리며 날아가는 활. 그 이유는 뭘까요? 양궁 선수가 딱 그 손을 놓는 순간 힘을 줬기 때문에 화살도 약간 휘어진, 굽혀진 그런 상태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손을 놓으면 다시 원래의 모습, 반듯한 모습, 길다란 모습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계속 휘어지는 이 모습들이 마치 진동하듯이, 그래서 물결처럼 그런 날아가는 모습을 취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현상을 궁사의 패러독스라고 부르는데요. 춤을 추는 듯한 활의 휘청거림은 관역에 가까워질수록 줄어듭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흔들림을 줄인다면 명중률이 높아지겠죠. 양궁 선수들은 이 물리학적 한계를 잘 제어해서 백발백중을 만들어냅니다. 명중률을 높이기 위한 마지막 비법, 화살에 숨어 있습니다. 4개, 85점이요. 85점? 예. 잘 쏜 거예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다 8점 안으로 쌌는데 딴 거는 라인 걸치고 8점 아니고 근데 이게 6점 2개라 좀 많이 아쉬워요. 점수를 많이 깎아먹어서. 6점짜리가. 네. 아쉬운 마음에 마구잡이로 화살을 뽑아내는 상현 씨. 아니 화살 뽑을 때는 좀 안쪽으로 잡아서 뽑아야 돼. 안쪽으로. 왜냐면은 여기 그러네. 이게 바깥을 잡아서 깃을 잡게 되면 이렇게 깃이 이렇게 찢어지기도 하거든. 떨어지고. 이렇게 깃을 소중히 다루는 이유가 있다고요? 이 깃이 하나가 이렇게 망가져서 쏘게 되잖아요. 그럼 바람의 저항을 받는 게 일정하지가 않아서 깃이 화살이 완전 다른 곳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1점에 정말로 금메달, 은메달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거 하나에 이게 성적 자체가 많이 차이가 나서 깃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뽑을 때도 항상 조심해서 깃은 안 닿게 이렇게 뽑아주셔야 돼요. 깃 하나에 화살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이라는 건데 정말 이 작은 깃 하나가 명중률에 차이를 줄까요? 그래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깃이 있는 화살과 없는 화살 두 가지 중 어느 것이 더 명중률이 높은지 알아보기로 했는데요. 우선 깃이 있는 화살을 쏩니다. 평소와 같이 잘 날아가는 화살. 명중은 하지 못했지만 중심에 가깝게 맞췄습니다. 다음은 깃이 없는 화살 차례입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있는 힘껏 활을 당겨 화살을 쏩니다. 깃이 있는 화살과 다르게 마치 옆으로 누워서 날아가는 듯 보이는데요. 과연 점수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집니다. 명중엔 실패. 깃이 있는 화살보다도 더 중심에서 비껴나갔습니다. 깃이 있는 화살이 확실히 중심에 더 가깝게 맞았습니다. 둘 다 정조준한 건데 하나는 그 8.9점 사이에 박혔고 하나는 7.8점 사이에 박혔으니까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날아가는 모습 그리고 결과까지 모두 달랐던 두 화살. 기껏해야 0.04g밖에 되지 않은 화살의 깃. 이 깃이 명중률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화살의 깃이 명중률을 높여준다? 사실일까요? 화살에 깃이 붙어있지 않다면 화살이 날아가면서 불어올 수 있는 바람의 영향을 쉽게 받고 원하는 그 궤적에서 벗어나기 쉬울 겁니다. 하지만 꼬리 부분에 이 깃이 붙어있고 그 깃에 이제 공기 저항이 힘을 일으켜서 이 화살이 진행 방향으로 회전시키게끔 하는, 회전축을 향해서 회전하게끔 하는 그런 힘을 발생시킵니다. 그 회전은 탄도를 잘 유지하는 그런 안정도를 더해줍니다. 깃은 화살에 적당한 회전을 줘서 흔들림을 줄여주고 안정감 있게 날아가게 하는데요. 이걸 자이로 효과라고 합니다. 빠르게 날아가는 총알이 수평을 유지하며 곧게 날아가는 원리도 자이로 효과 덕분이죠. 팽이가 회전하면서도 꼿꼿하게 자리를 지키는 것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회전할수록 수평을 유지하려는 아이러니하면서도 신기한 원리가 양궁에 숨어 있었네요. 그동안은 그냥 이제 막 발사만 하고 이랬었는데 원리도 모르고 막 쐈는데 이제 과학적으로 개념도 알고 이론적으로 많이 알고 하다 보니까 이제 더 잘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재밌었어요.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양궁을 위한 말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나온 과학 원리를 기억하면서 가까운 양궁장에서 양궁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세계 기상기구가 지난해는 지구 기온 관측 사상 가장 더웠던 3년 중 하나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나 동태평양 해수 온도가 낮아지는 라니냐 기간이었음에도 기온 상승이 심각했는데요. 오늘 날씨학 개론에서는 2020년 지구의 기후가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앞서 잠깐 얘기했지만 지난해가 라니냐 기간이라서 기온이 원래는 내려가야 했음에도 기온 상승이 심각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2020년 같은 경우는 라니냐, 이제 저희는 냉각 기간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엘니뇨 같은 경우는 이제 가열 기간이 되는데 이런 냉각에도 불구하고 가장 따뜻한 3년 중 하나로 지구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 그러니까 이제 1850년에서 1900년까지죠. 이 수준보다 1.2도 높아졌고요. 네. 2015년 이후 6년간은 기록상 가장 따뜻했고 2011년에서 2020년 사이는 기록상 가장 따뜻한 10년이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최근 들어와서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이 정말로 매우 심각하다는 겁니다. 예. 세계기상기구 사무총장인 페테리 달라스는 보고서에서 제공하는 주요 모든 기후지표와 관련 영향 정보는 지속적인 기후변화, 또 극단적인 재난의 발생 및 심화, 그리고 심각한 손실과 경제적 피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기후의 부정적인 경향은 향후 수십 년 동안 우리의 탄소 저감 노력과는 무관하게 계속될 것이라는 겁니다. 예. 따라서 미래를 위해서 탄소를 줄이는 것만이 가장 중요하지만은 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적응, 이 부분에도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는데요. 이 보고서는 4월 22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소집한 기후 정상회의 이전에 발표를 함으로써 기후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예. 자, 그래서인지 지난 2020년은 지구 역사상 가장 심각한 기후 재난이 일어나기도 했는데요. 세계 기후 기상 보고서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좀 다루고 있나요? 먼저 이제 지구 온난화를 가져오는 것이 온실가스죠. 예. 주요 온실가스의 농도는 2020년에도 지속해서 증가를 했는데요. 전 세계 평균 이산화탄소 농도는 410ppm을 넘어섰고요. 이산화탄소 농도가 이런 속도로 계속 증가해 간다면 2021년에는 414ppm에 이를 수 있다는 예상이 나왔고요. 예. 세계 경제 계획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는 일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를 시켰는데 작년 7월 이후에는 정상으로 들어오면서 대기 농도에 뚜렷한 영향은 없었다고 합니다. 예. 온실가스가 이렇게 증가하면 당연히 지구 온난화도 가속화할 텐데요. 기온이 올라가면 지구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나요? 일단 대기 기온이 올라가면 바다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네. 바다는 이산화탄소의 연간 배출량의 약 23%를 대기 중에서 흡수를 해서 기후 변화를 저지해주는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네. 또한 바다는 인간의 활동에서 나오는 과잉열의 90% 이상을 흡수를 해줍니다. 근데 2019년은 해양열 함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이런 추세는 2020년에도 계속되었는데요. 예. 유럽연합의 코페르니쿠스 해양청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해양 온난화 비율이 장기 평균보다 높아지면서 온실가스의 갇힌 열이 계속 바다로 흡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죠. 네. 이렇게 해양으로 열이 많이 흡수되다 보니까 해양 면적의 80% 이상이 2020년엔 적어도 한 번은 해양 폭염을 경험했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는데요. 강한 해양 폭염을 경험한 해양의 비율이 45%, 중간 해양 폭염을 경험한 28%보다 높았던 해이기도 합니다. 예. 이렇게 바다의 수온이 올라가면 이산화탄소는 바닷물과 반응을 하면서 폐열을 낮추어서 해양 산성화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바다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감소하게 되는데요. 예. IOC 유네스코에 따르면 해양 산성화와 탈탄소가 계속되면서 생태계라든가 해양 생물 또 어업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예. 네. 자,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동안 바다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면서 이 기후 변화 속도를 좀 늦추는 데 역할을 해줬다면 이제는 그마저도 기대하기가 어려워지겠네요. 그런데 바다 자체의 온도가 올라가면 이 해수면 상승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바닷물의 높이 같은 경우는 보고서에서는 보고서를 처음 냈던 1993년 이후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린란드하고 남극 대륙의 빙하가 녹는 것이 증가했기 때문에 최근에 더 빠른 속도로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2020년 여름에 전 지구 평균 해수면의 소폭 하락은 라니냐의 영향을 받은 적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도 2020년에도 전 지구 평균 해수면이 계속 상승하고 있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예. 이 바닷물의 온도가 올라가는데 그렇게 되면 빙하가 녹고 또 이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 상승이 더 가속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사실 해수면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바닷물 온도 상승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가 빙하가 많이 녹기 때문인데요. 1980년대 중반 이후 북극 표면 공기의 온도는 지구 평균보다 적어도 2배 빠르게 따뜻해졌습니다. 예. 이것은 북극의 생태계뿐만 아니라 대기로 메탄을 방출하는 영구 동토층의 해빙,
또 이러한 다양한 피드백을 통해서 지구 기후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죠. 2020년 북극 해빙의 최소 범위는 374만 제곱킬로미터로 네. 역사상 두 번째로 적은 해빙 범위였고요. 네. 7월과 10월에는 사상 최저의 해빙 범위가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시베리아 북극권 북쪽의 기록적인 고온 현상으로 동시베리아와 라테프에서 해빙의 녹음이 가속화되었는데요. 라테프의 2020년 여름 동안 빙하가 가장 많이 녹았던 것은 위성 관측이 시작된 후 가장 빨리 해빙이 시작되었을 만큼 빙하의 녹음 현상은 심각했습니다. 예. 또 그린란드의 빙하도 계속해서 줄어들었는데요. 빙산 분해로 인한 얼음 소실은 40년 이송 기록의 최고치에 달했는데요. 그린란드 빙상에서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약 152기가톤의 얼음이 사라졌고요. 남극 대륙 빙하는 1990년대 후반부터 매우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는데요. 2020년 남극 대륙은 서남극 대륙과 남극 반도의 주요 빙하의 유량 증가로 인해서 매년 약 175에서 225기가톤의 빙하가 사라졌습니다. 그렇군요. 아주 심각한 상황이군요. 자, 기후변화는 전 세계가 함께 노력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각국의 협력이 앞으로 잘 이루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내 연구팀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기능을 갖춘 마스크 필터를 개발했습니다. 한국재료연구원은 KF94 마스크 필터에 항균 작용을 하는 얇은 구리막을 덧붙여 코로나19 바이러스를 1시간 안에 99.9% 비활성화할 수 있는 마스크 필터를 제작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기존 마스크 필터에 산소 이온을 뿌린 뒤 구리막을 붙임으로써 구리가 떨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필터에 부착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콘택트 렌즈처럼 눈에 착용해 안압을 측정하고 수치를 스마트폰으로 보여주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연세대와 경북대 병원 공동연구팀은 안압 변화를 미세하게 감지하는 센서와 무선통신 회로를 콘택트 렌즈에 삽입해서 실시간으로 안압을 관찰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자를 대상으로 안전성을 검증한 결과 작동 과정에서 이물감이나 열이 거의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율주행차가 상황에 따라 수동운전에서 자율주행 상태로 전환되도록 하는 지침이 마련됐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정해 전환 여부를 평가하는 방법과 운전자와 자율주행차 사이 소통 방식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침에는 운전자와 차량, 주행 환경 정보를 실시간으로 관측하고 운전자의 생체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 등이 적용됐습니다. 현대차가 고객의 전기차를 충전해주고 새 차도 대신해주는 유료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현대차는 서울 모든 지역에서 아이오닉5, 코나 일렉트릭 등 고객을 대상으로 픽업앤 충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앱을 통해 예약이 완료되면 담당 기사는 고객이 희망한 장소에서 차량을 찾아가 인근 충전소에서 최대 80%까지 충전하고 실내 청소를 한 뒤 돌려줍니다. 자, 여러분, 고쳐듀오가 왔습니다. 고쳐듀오가 집에 있는 물건들을 고쳐드려요. 첫 집을 찾습니다. 우리 집 먼저 들어갔습니다. 화장실, 천장, 가위가 다 망가져서 우리 집 좀 고쳐줘요. 고쳐드려요? 문도 고치하고 싱크대도 다 부서져서 벽지가 찢어지고 대배해줘요. 도배?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와! 코너 속의 고쳐듀오. 하나, 둘, 셋, 넷. 찐찐찐찐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하게 사랑할 거야. 고쳐듀오가 일 잘한다는 소문이 나서 그런지 의뢰가 쏟아지네요.
2주 연속 고쳐듀오 팀의 지원군이 되어주고 있는 제기들 봉사단 덕분에 든든해질 것 같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지 YTN 사이언스 홈페이지에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 YTN 사이언스는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